자, 여러분 잠깐 쉬셨는데 우리 지금 공부할 양이 많습니다.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정책론을 이게 다 안 말랐네.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 공공부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보통 사회보장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 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얘기를 좀 공부해 봐야 됩니다. 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얘기를 빨리 정리를 좀 해볼 테니까 그걸 갖고 이제 기본 구조를 잡고 틀을 잡고 어떻게 정책론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잠깐 보시면 자, 사회보장이 뭘까요? 사회보장의 뜻, 이런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 시험에 자꾸 등장하는 건 1935년에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최초로 이걸 법률용어로 썼다. 이게 시험에 자꾸 나옵니다. 미국 사회보장법.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연도를 다이렉트로 물은 시험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3회 시험에서 미국 사회보장기본법이 몇 년도 제정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었어요.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디렉트로 그냥 물었던 거예요. 1935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해예요. 이때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거예요. 사회보장은 뭐냐? 개인의 삶에 대한 생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살기 위해선 최소한 먹을 게 있고 최소한 입을 게 있고 등등등, 그죠? 그 개인의 생존과 관련되어진 걸 누가 보장해 준다? 국가가 보장하는 거예요. 국가가, 사회가 보장하는 겁니다. 그걸 사회보장이라고 하더라.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이 사회보장을 정의해놨어요. 아까 전에 봤던 사회보장기본법, 이 사회보장기본법 3조에서 사회보장을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했냐면 사회적 위험. 아우 중요하다 이것도. 얘도 하여튼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따라해볼까요?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 8가지를 딱 명시를 해놓고 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3가지를 명시해놨습니다. 자, 국민한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 그걸 통틀어서 사회적 위험이라 그랬었어요. 자, 우리 시험에는 이 사회적 위험의 종류 8가지를 묻는 게 참 많이 등장을 했었다. 자,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여기 혹시 저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들어보셨죠? 그 교회에 가면 장로님 있고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더 높은 장로님 행세를 하고 다니신 거야. 근데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회개를 합니다. 목사님, 저 사실은요, 장로질하고 다녔어요. 사실 장로질. 다시 한번 시작. 사실은 장로질하고 다녔어요. 그 집사님의 이름이 양출빈입니다. 양출빈. 성이 양씨고요. 출빈. 다시 양출빈. 시작. 사실 장로질 양출빈. 한 번만 더. 사실 장로질 양출빈. 시작. 자, 이걸 다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사망, 실업, 장애, 노령, 질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양육과 출산과 재미있는 게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또 별도의 사회적 위험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이거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 2012년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데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부 개정을 해요. 전부 개정을 해서 2012년도 전까지만 해도 5가지만 사회적 위험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2012년 이후부터 어떻게 양육과 출산과 빈곤까지도 뭘로 보고 있다? 사회적 위험에 넣은 거예요. 보통 이 3가지 양육, 출산, 빈곤을 우리나라의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신사회적 위험. 됐죠? 그래 놓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망, 실업, 장애, 노령, 질, 병, 그 다음에 양육, 출산, 빈곤이라고 하는 이 8가지 사회적 위험. 자 시험 문제에 자꾸 등장하는 건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적 위험에는 임신이 있다. 임신이 자꾸 나와요. 임신이 있어요, 없어요? 임신은 없죠? 예, 그렇게 출제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임신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출제를 하고 요 8가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자, 사회복지 정책은 우리가 정책을 아까 전에 공공부조 배웠잖아요. 공공부조 배웠는데 그 공공부조 정책이 국가의 수단일까요? 아니면은 목표일까요? 수단입니다. 정책의 목표는 뭐죠, 여러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가치를. 이해됐나요? 가치를 국민들한테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부조 같은 정책을 수단으로 써먹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책은 수단이다.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정책은 수단이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목표는 뭐지? 가치 실현이에요. 가치 실현.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됐죠? 다시 이쪽에 보시면 이 수단을 3가지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공부조, 두 번째가 사회보험, 세 번째가 사회서비스예요. 아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정책 수단을 몇 개 쓴다? 3개. 이게 기본적입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서비스다. 됐죠? 자, 그러면 공공부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책임진대요? 얘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진대요. 이것도 맨날 나오죠. 공공부조제도는 국가만 책임진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재원을 책임진다는 얘기는 뭐지? 제일 중요한 책임지는 방법이 돈 마련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재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중앙정부의 부담이 있고 동시에 지방정부 부담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어떤 얘기인지. 공공부조는 반드시 그렇다. 자, 반면에 사회보험은 이건 누가 책임질까요? 이거는 국가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이건 중앙정부 혼자서 합니다. 사업을. 지방정부는 어떻다? 사업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사회보험은. 자, 그럼 사회서비스는 이거는 국가, 지자체인데 여기에 누가 하나 더 끼냐면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자,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민간 부분의 참여도 인정하는 것을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순서가 사회보험부터 앞에다 놓으면 국가, 공공부조는 국가, 지자체, 사회 서비스는 국가, 지자체, 민간 이렇게 이어져 오겠죠. 자, 어딜 보시냐면 아까 전에 우리 교재 3권에 388페이지 잠깐만 펴주세요. 388이 아니라 왜 여기 보지? 자, 280페이지. 제 3조 나와 있죠. 얘는 자 보면 사회보장은 이게 출산, 양육, 실업, 노령장애, 질병, 빈곤, 사망. 그래서 앞에 두 문자 따니까 사실, 장노질, 양출빈. 알았죠? 이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밑줄 긋습니다. 무슨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다. 자, 사회적 위험 8가지랑 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방법론을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된다. 알았죠? 됐다. 시험에 보면 정책론이 더 잘 나와요. 특히 이번 20회 시험에서도 요게 나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회 시험에서도 얘가 나왔다. 어떻게 나왔냐면 280페이지 왼쪽에 보면 맨 하단에 문제 한번 봐봐요.
4번 보이세요? OX 문제. 봤더니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육서비스 등이 있다.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보면 되고 2번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험 방식 대처하고 공공부조는 지방 국가와 지자체 책임. 보이세요? 지금 280페이지에 제3조의 3호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자체 책임하에 그려놓고 밑에 4호 봤더니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자체, 민간. 보이시죠? 위에 봤더니 사회보험은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2호에 없죠. 그걸 어딜 보시냐면 법 만든 사람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25조 봅니다. 284페이지 284페이지 봅니다. 25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책임성 박스 나와 있죠? 맨 위에. 거기 봤더니 사회보험은 누구 책임? 국가 책임. 보이세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사회보험은 누구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국가, 즉 중앙정부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공부조는 국가, 지방정부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민간의 도움, 즉 민간의 서비스 참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제도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 제도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회보험. 자,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있어요. 20회 시험에 그걸 노리고서 시험 문제를 낸 거야.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가지 사회보험 제도가 있어요, 현재? 5가지. 어떻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이 사회보험제도 하려면 사회보험제도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 기여금을 갖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잘 살아야만, 즉 국민들의 소득이 많아야만 이 제도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가난한 나라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보험제도 운영이 안 돼요. 이 사회보험제도 운영하는 나라의 임금님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우리나라 뒤따 부자인데 이 돈을 도대체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훔쳐가면 어떡할까? 나라의 창고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창고, 국가의 창고, 국고라고 하죠. 국고,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 국고를 산에다 숨기자. 자, 기억합시다. 산의 국고짱이다. 야호! 산의 국고짱. 다시 한번 시작. 야, 산에다 국고를 숨겨놓으면 짱이다. 야, 산의 국고짱. 한 번만 더. 산의 국고짱. 한 번만 더. 산의 국고짱.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도입된 순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된 순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은 그렇죠. 산재인 건 금방 아시네요. 예, 산재보험입니다. 그게 잘 나옵니다. 자, 봤더니 산재보험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우리 선생님 잘 말씀하셨는 것처럼 1963년도 법이 제정이 되어져요. 1963년도에. 우리 여기 군인분 계시는데 군인연금법이 63년도 같은 해 제정됩니다. 63년도. 산재보험 제정되어졌던 해에 군인연금법 제정돼요. 원래대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하면은 그게 공무원연금법이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은 직영연금이라고 해요. 직영연금. 직영연금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특별한 직종을 국가가 정해놓고 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명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4대 직영연금이 있습니다. 4대가 아니라 3대 직영연금. 4대죠. 4대 정확히 하면 공무원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인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 있고, 우체국 별정직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4가지. 근데 그건 몰라도
된다. 대신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어떤 특별한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한 사회보험 뭐라고요? 산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게 63년도예요. 두 번째가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 들어보셨죠?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되어져요. 근데 얘도 똑같이 1963년도 제정돼요. 얘는 63년 11월 달에 제정되어지고 얘는 63년 12월 달에 제정됩니다. 한 달 끝발로 2등 된 거예요, 얘가. 의료보험.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안 쓰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1999년도 몇 년도 여러분? 1999년도에 국민 그렇죠. 건강보험법으로 개정이 되어져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63년도 의료보험법이 제정됐었을 경우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공무원 의료보험 따로 군인들은 뭐 원래 의료보험이 아니라 이제 군대에서 치료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이 따로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각 직역별로 의료보험을 따로 운영을 하다가 이 1999년도에 사회보험 제도로서는 처음으로 통합 체제로 바꾼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공무원이건 사립학교 교직원이든 다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요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건강보험처럼 뭐 하겠다. 통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안에다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다 통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 일종의 기본을 보여줬던 제도가 바로 이 국민연금제도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현재는 통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 이 통합 방식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입자를 전부 다 담았다. 공무원이고 사립학교 교직원인 간에 전부 다 가입자가 되어졌다. 우리 산재보험이나 또는 국민연금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가입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얘는 공무원이 가입하는 거예요. 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요? 99년도 법 개정돼서 이듬해인 2000년도서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요 전까지만 해도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합 방식이라고 해요. 무슨 방식이요? 조합 방식. 그래서 공무원 의료보험 조합,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조합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걸 통합 방식으로 바꿔서 하나로 그냥 다 몰아넣은 겁니다. 알겠죠? 우리 국민연금도 아마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씨 주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국민연금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처럼.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군인연금 가입자하고 지금 군인연금은 별도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공무원연금을 이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공무원연금의 급여 수준이 확 떨어질 거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의 부담금은 확 늘어날 거예요. 지금 11% 얘기하고 있죠. 원래 9%였는데 자 그렇게 될 겁니다. 국민들 전체한테는 안 좋고요. 공무원들도 싫어하고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가 국민연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국민복지연금이었었어요. 다시 이름 뭐라고요? 국민복지연금법이 등장했다. 따라해봅시다. 국민복지연금법 시작. 이게 1973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어져요. 몇 년도요? 73년도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60년대 후반부터 75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요. 그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참전을 하죠. 참전을 해서 외화를 많이 갖고 온 거야. 미국에서 어떻게 군인들 월급을 다 대줬어요. 알고 있죠? 그 돈을 가지고서 여러 용도로 기가 막히게 잘 썼습니다. 대표적인 경부고속도로를 뚫는데 그 돈을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박정희 정부에서 뭐를 체감을 하게 되냐면 펀드, 즉
대단위의 기금이 모여졌었을 때 이 돈이 이 국부를 늘리거나 국가 기관 산업들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 이제 전쟁도 75년 끝났어요. 전쟁도 끝나가고 있는데 이런 국부를, 이 펀드를, 이 기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도 연금을 만들자. 연금을 만들면 국민들한테 강제적으로 보험료를 징수를 하고 플러스 그걸 바로 안 줘도 돼요. 나이 먹어서 주니까 쌓아놓을 수가 있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70년대면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연금 제도를 할 만한 형편이 못 됐었어요. 실업률도 20%가 넘었었고, 우리가 보험 가입자들은 다 뭐 해야 돼요? 직장을 갖고 있어서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엄격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펀드를 만들고 싶었다고. 그래서 무리하게 국민복지연금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딱 했는데 하늘도 알았지. 이 73년도에 제1차 오일 쇼크가 뻥 하고 터졌어요. 우리 석유파동 아시죠? 그게 뻥 하고 터진 거야. 그러니 실업률 20%가 실업률 50%가 돼버리고요. 나라 경제가 아주 파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국민복지연금법은 법은 만들었지만 시행을 했다 못했다. 못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못하고 법만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가 시행을 못하고 아세안 게임 하던 해. 여러분 그때가 이제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할 때예요. 그 전두환 씨의 국가 운영 모토가 두 가지였었는데 첫 번째가 정의사회 실현. 들어보셨을 거야. 그래서 정의사회 실현하려고 29만 원밖에 없으셨잖아요, 그분이. 그죠? 예. 두 번째가 복지국가 구현이었었어요. 정의사회 실현, 복지국가 구현. 무슨 말? 거꾸로 됐다. 정의사회 구현, 복지국가 실현. 무슨 말인지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입구자에다가 일어날 현자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했단 소리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이제 그분도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평가를 해주려고 노력해야 돼. 자, 어쨌든지간에 평가가 안 돼, 자꾸. 자, 여하튼 그래서 그때 이제 뭘 하냐면 아세안 게임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그 나라의 복지 역량 정도를 측정하는 제일 중요한 정책 수단이 바로 연금제도예요. 보통 연금제도를 갖췄다 하면 이 나라는 복지 국가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1986년에 드디어 국민 복지다 띄어내고 연금법이 등장을 해요. 86년에.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복지다 띈 거야. 86년에. 국민연금법이 이때 제정이 되어지고 올림픽 카드내 88년도 이걸 시행을 합니다. 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 법제론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재정연도만 물어요. 정책론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시행연도만 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 재정 시행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연금법은 몇 년도 제정? 아세안 게임 하던 해 제정됐다. 86년도. 시행은 올림픽 하던 해 전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 야, 우리 복지국가다 이러고서.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때 시행됐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됐죠? 자, 네 번째로 등장한 것이 바로 고용보험이다. 무슨 보험이에요, 여러분? 고용보험법이 등장한다. 고용보험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일자리를 구하는 거잖아, 그죠? 2를 9와3, 1을 9와3, 9와3, 93년 1 9와3 다시 1 9와3 일자리 9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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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9와3 이게 93년도에 이 고용보험법이 어떻게 맞아요. 지금 얘기 잘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다 3, 3, 3, 3이에요. 다 이해됐죠? 끝이 다 3, 3이다. 아주 정확히 잘 집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1993년도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져서 얘는 2년 뒤인 95년도에
처음으로 구직급여가 지급이 됐어요. 95년도에. 구직급여 지급되면서 이제 시행이 된 거죠. 95년도 시행. 1943 알았죠? 예.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등장한 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이거 2007년도 4월 달에 법이 제정이 되어져요. 2007년도에. 다시 몇 년도 여러분? 2007년도 제정돼서 그 이듬해인 2008년도에 시행됐다.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재정연도와 시행연도가 법제론에서는 재정연도, 정책론에서는 시행연도만 묻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럴 때 이 사회보험제도하고 공공부조제도의 재정연도, 시행연도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꼭 시험 문제 출제를 한다. 알았죠? 안 나오는 해가 없었다. 자, 순서 산의 국고장, 산의 국고장 기억하시고 위에 4개는 다 63, 63, 73, 20년 뒤인 93 됐죠? 근데 얘만 어떻다? 2007년도다. 자, 우리나라 마지막 사회보험이 뭐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그런데 뭘 하려고 하냐면은 부모보험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하려고 해요. 부모보험 못 들어보셨죠? 그 부모보험이 뭐냐면 우리 현재 이 고용보험을 보면 여러분들이 고용보험료 내시죠? 예. 고용보험료 내면 뭐 받으세요? 그래, 실업급여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자, 무슨 소리냐? 잘 볼게요. 우리 고용보험법 4조를 봤더니 4조에서 고용보험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사업. 자, 그 사업의 첫 번째가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다시 이름이 뭐라고요?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시작. 그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고 두 번째가 실업급여 사업이에요. 여러분 실업급여는 뒤에 급여자가 붙었다고 해서 급여가 아니야. 이건 고용보험 기금을 갖고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명칭이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육아 휴직 급여 사업하고 모성이 아니라 산전 후 휴가 급여 사업. 요거 들어보셨죠? 이걸 통틀어서 모성 보호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하는 엄마가 또는 아빠가 모성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간을 어떻게 주는 거죠. 주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이 육아휴직하고 산전후 휴가 급여를 통틀어서 모성 보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용보험은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이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가 있는 거예요. 실업급여 사업 안에. 다시 실업급여는 사업의 이름이고 그 안에 구직급여라고 하는 급여가 있는 거예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어떻게 돼요? 180일 이상. 그렇죠? 예, 보험료를 납부한 자, 가입자였던 자가 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죠.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가 취업 촉진수당이라는 걸 받아요. 자, 뭘 받는다고요? 취업 촉진수당. 이 취업 촉진수당의 종류가 뭐죠, 여러분? 우리 조직이 광이다. 다시 한번 뭐요? 조직이 광이다. 예. 조직이 광이다. 옛날에 우리 조폭 영화들 유명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조직이 광이요. 조직이 최고요. 그래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이주비, 광역구직 활동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이해됐나요? 자, 어딜 지금 쓸 필요가 없어요. 책에 다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 보시냐면요. 우리 세 번째 책 있잖아요. 세 번째 책에
자, 323페이지 펴주세요. 제 4조 보이시나요? 4조? 4조. 아유, 중요하다. 고용보험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 급여가 아니고. 봤더니 고용보험은 일조의 목적을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실시한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실업급여는 뭐예요? 이건 사업의 이름이지 급여 이름이 아니더라. 그리고 어딜 또 보시냐면 한 페이지 쓱 넘기셔서 자 326페이지 잠깐만 펴주세요. 얘는 시험에 자그마치 3번이나 나왔어요. 올해 20회 시험에서도 나왔다. 자 실업급여 보이시고 37조 보이세요? 실업급여 종류 봤더니 실업급여는 뭐하고 뭘로 구분한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다시 취업촉진수당 안에 뭐가 있다? 조직이 광이다. 조직이 광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오지선다형 내기 기똥차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를 한다. 조직이 광이다. 그래 봤더니 조기제초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37조 세상 결단 나도 시험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정리해야 된다. 요번 20회 때도 출제됐었다. 조직이 강이다. 알겠죠? 알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 다시 설명드리면 고용보험법이 93년도 제정돼서 95년도에 무슨 급여가 최초로 제공됐다. 구직급여가 제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구직급여가. 이해가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시행연도를 95년으로 본다. 됐죠? 됐죠? 오케이. 사회보험 5가지, 우리나라는 5개밖에 없는데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부모보험제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 부모보험제도가 뭐냐면 고용보험을 받더니 육아휴직하고 산전후 휴가급여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용보험료를 가지고선 이 운영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 고용보험료 내보셨죠? 고용보험료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고용보험료가. 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보험료하고 실업급여 보험료를 별도로 내시는 거야. 어떻게 별도로 내냐면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이건 사업주가 100% 내요. 사장님이 내는 거야. 사장님이 사용자가.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 시험 문제 나오겠지. 이렇게 실업급여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이건 이 사업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5대 50대 50으로 내는 거야. 사장님, 근로자가 반반씩 내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자 중요한 게 육아휴직급여하고 산전후 휴가급여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별도로 징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해. 안 하면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하냐면 실업급여에 들어가는 돈으로 요걸 메워주게 돼 있어요. 실업급여로 거둔 돈을.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봐요. 이건 누구만 낸다고요? 사장님만 내고. 이건 누가 내요? 같이 내는 거야. 반반씩 내요. 근데 얘는 별도로 걷어 안 걷어? 안 걷어요. 안 걷는데 요번 코로나 사태 뻥 하고 터졌잖아요. 실업급여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니 여기서 끌어다가 여기다 돈을 줘야 되는데 들 돈이 없어졌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아이씨 이거 별도로 떼내자. 떼내서 별도의 사회보험제도 만들자. 그래 부모보험제도를 지금 설계 중이야. 여차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올해 시험 붙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6개 시험 6개 사회보험제도 공부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니 부모가 돼야지만 육아를 할 거고 부모가 되기서 산전후 부모 되면 되지. 예, 부모 되세요. 예, 부모 돼야 돼. 애국자야. 그래야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얘기인데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빨리 보고 갑시다. 어디 보시냐면 자, 우리 323페이지 잠깐 봐봐요.
자, 이게 정책론에서 요번 20회 때도 또 나왔어요. 거기 보시면 가운데 보험료 이렇게 돼 있죠. 제 13조. 봤더니 보험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 봤더니 고용보험에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자 밑줄 긋습니다. 실업급여의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한다. 그럼 사장님이 나머지 절반을 부담해 주시는 것이고, 보이시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정리가 돼 있어요.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은 100% 다 내시는 거고, 맨 밑에 실업급여 보험료의 2분의 1만 사장님이 내주시는 거야. 보이시나요 여러분? 돼 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별도로 징수를 한다 안 한다? 얘는 안 하고 이건 어서 끌어다 쓴다고. 실업급여에서 끌어다 쓴다. 이해됐죠? 정리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시험에 정책론에 맨날 나오는 얘기다. 요번 20회 때도 나왔다 얘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됐죠? 사회보험제도 5가지 정리됐습니다. 넘어갈게요. 공공부조제도 5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부조제도. 자, 우리나라에는 다시 대표적인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는 5개야, 5개. 그 다음에 공공부조제도, 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제도도 5개다, 5개. 그 5개를 정리를 해두셔야 한다. 첫 번째, 국민 기초 생활, 그렇죠, 보장법이 제정되어집니다. 다시 명칭이 뭡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 번만 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알고 계시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몇 년도 제정? 이게 아까 전에 건강보험법 몇 년도 제정? 맞아요. 그 같은 해에 제정됩니다. 99년도.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돼. 99년도 며칠 날 제정됐는지도 좀 알아야 돼. 얘는 날짜까지 알아야 돼. 그렇죠? 예, 9월 7일이야. 맞아요. 구질구질. 이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진 이 9월 7일을 기념하여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요? 이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한 거예요. 우리 시험에 사회복지의 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를 묻는 문제가 3번 나왔다 지금까지. 뭐라고요? 진짜 지금 내가 아니 살다 또 진짜 소리 또 처음 듣네. 예, 진짜입니다. 반드시 나온다. 여러분, 우리 사회 복지가 뭐 하는 겁니까? 이 구질 맞은 사람들 깨끗하게 해주는 게 사회 복지죠. 이게 구질 9월 7일이 무슨 날? 사회 복지의 날. 아우 구질 맞아. 아우 복지 날. 됐죠? 됐죠? 사회 복지의 날. 그런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를 살포시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근대화되어져 있는 최초의 공공부조법이 뭘까 봤더니 1944년, 4가 2개예요. 44에 조선구호령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법이요? 조선구호령. 따라붙어 조선구호령.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 몇 년도에 해방이 되어져요? 그렇죠. 이 44년도는 일본 일제가 최후의 발악을 하던 해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식민지인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젊은 애들은 전부 다 어떻게? 그렇죠. 젊은 남자 애들은 전쟁터로 끌고 가고 군인으로, 젊은 여자 애들은 정신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할머니들 정신대가 아니라 다 근로 정신대라고 해서 군수품 만드는 공장으로 끌고 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농촌 사회였었죠. 이 당시도. 농사를 져야 되는데 젊은 인력들이 다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뭐 한 거지? 농촌에 아기 가진 임산부나 아이 키우는 엄마 또는 노인들만 내버려두고 젊은 친구들을 다 뽑아간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농촌에서 다 굶어 죽고 난리가 났어요. 농사를 못 지니까. 농사 지려면 젊은 인력이 필요한데 할아버지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
굶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조선 구호령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배급을 해주는 그런 체제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게 중요하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화된 공공부조법이다. 조선구호령이. 뭐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뭐라고요? 근대화된 공공부조법이다. 그러다가 자 해방이 되고 나서 1961년도입니다. 몇 년도요? 1961년도 이때 생활보호법이 제정됩니다. 옛날엔 여러분 영세민이라 그랬잖아요. 영세민, 그죠? 영세민. 지금 뭐라 그러죠? 수급자, 기초수급자. 우리 조금 이따 그 얘기 조금만 이따 해봐요. 요 얘기 하고 나서. 그래서 생활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가 97년도에 IMF 사태가 뻥 터졌어요. 이 생활보호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근로능력의 유무, 다시 뭐라고요? 근로능력의 유무라고 하는 것이 18세 이상 되면서 65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세민으로 만들어줬어, 안 만들어줬어? 아무리 지질이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람들은 영세민이 못 된 거예요. 생활보호법이. 이해가 됐죠? 그러다가 IMF가 뻥 터지고 나서 나 18세에서 65세 미만 자민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일이 없어요. 그죠? 갑자기 뭐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 숫자가 확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어떻게 근로 능력 유무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뭐하고 뭐만 보죠? 그거 좀 이따 얘기합시다. 두 가지 조건만 보는데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수급자를 만들어 줍니다. 이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능력 유무예요. 얘는 젊으면 일할 수 있으면 안 줘요. 수급자를 영세민을 안 만들어줬습니다. 늙어야만 되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다른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영세민이 아닌 수급자가 됩니다. 영세민이라는 용어는 지금 사용하지가 않죠. 예. 됐나요? 자, 우리 여기 잠깐만 하나만 보고 갑시다. 아까 수급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봤더니 수급권자가 나옵니다. 무슨 자요? 수급권자. 여러분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틀려요. 다시 한번 수급권자. 자, 수급권자가 뭐냐면 법에 좀 이따 볼게요. 법에 봤더니 수급권자를 이 수급권자 수급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이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 다시 급여받을 자격 가진 자. 시작. 수급권자는 권리만 가진 거야. 자격만. 급여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지. 현재 급여를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받지는 않아요. 자격만 갖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첫 번째 급여죠. 급여. 도대체 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는 어떤 급여를 제공하는가? 자, 두 번째는 자격이 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여기 봤더니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가 총 7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7가지다. 7가지. 자,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우리 옛날에 학교에 가면 교생 선생님 있었잖아. 교생 선생님. 남자 교생인데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한 정신 상태,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남자 선생이 있어요. 얘가 여자 학교를 간 거야. 여학교 교생으로 간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 자, 장애자 교생주의 시작. 장애자 교생주의 시작. 정신장애 장애자 교생을 주의하자. 장애자 교생주의 시작. 장애자 교생주의. 그래서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있다. 장애자 교생주의. 급여 종류 총 몇 개? 이게 8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어. 7개. 국기법상 급여는 몇 개다? 요새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도 뭐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옛날엔 많이 나왔었는데 국기법상 급여 종류 다시 한번 몇 개? 7개. 장애자 교생주의. 여러분 장제급여가 뭘까요? 장제급여가 사람 죽으면 시체 거만이 뭔지 아시죠?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이제 의사가 거만해 줘야 돼요.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원인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바로 경찰관이 조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장제급여는 시체 거만 또 장사를 치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줍니다. 실제로 장사를 치른 사람한테. 무슨 말인지 되세요? 지금 얼마 주죠? 75만 원 주더라고요. 예. 난 나중에 이런 일 한번 해보고 싶어. 나중에 수급자들은 죽으면 우린 보통 3일장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루야 하루. 예를 들어서 밤 11시 59분에 죽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나가요. 발인이 그날 되는 거야. 살아서 가난한 것도 열받는데 나중에 죽어서도 어떻게? 이건 뭐 그냥 갖다 후딱 묻어버리고 오는 묻는 것도 아니지 화장장 가갖고 그냥 그죠?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도 3일장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협회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같이 동참 좀 해주세요. 나중에 알았죠? 전국 수급자 장사치르기위원회. 싫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상급여. 애 나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활급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조건부 생계급여. 다시 뭐라고요? 무슨 조건부라고 하냐면 근로조건부예요. 근로조건부. 자, 이 자활급여는 자활 능력이 있어요. 자활 능력이 있다는 것이 보통 나이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18세에서 65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정부에서 지정한 자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생계급여를 줍니다. 국기법상 급여 액수 중에 제일 세고 많은 게 생계급여예요. 그걸 받는 것이 바로 자활급여다. 그러니까 자활급여 다른 말이 뭐라고요? 근로조건부 생계급여. 됐죠? 자, 그 다음에 교육급여가 있어요. 우리 수급자 자녀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시켜주죠. 그 다음에 생계급여가 있어요. 이 급여가 제일 커요. 생계급여는 우리 어떻게 명시하고 있냐면은 의식, 그러니까 입는 거 플러스 먹는 거 플러스 연료비. 다시 입는 거, 그 다음에 주는 안 들어가요. 지우는 안 들어가고 의식 플러스 연료비가 들어간다. 연료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현금성으로 지불해 주는 거예요. 자, 주거급여가 있죠. 임차료. 그렇죠.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우리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게 임대주택. 그렇죠. 임대주택 입주권. 그 다음에 건물 유지 보수비 이랬나요? 이런 것들 주는 게 주거급여고. 마지막 의료급여. 병원 가는 거 공짜라고 볼 수 있겠죠. 수급자들은. 자, 이렇게 7가지 급여를 주더라. 자, 7가지 급여가 있는데 여기 자격 조건을 달았어요. 자격 조건.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자격은 뭘까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부양 의무자. 이게 요새 핫 이슈죠. 이게 요 대통령 선거 때 이거 갖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이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조건을 다 없애겠다. 그렇죠. 요번에 뭐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장 하시면서 이걸 다 없애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부양 의무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이 수급자의 부양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부양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 이걸 어떻게 법으로 정해놨냐 하면 일촌 직계혈족 및 그의 배우자. 다시 누구 배우자? 여기서 그라는 게 누굴까?
일촌 직계율 쪽이야. 수급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일촌 직계율 쪽의 배우자야. 자, 시험에 이 부양 의무자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됐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묻질 않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일촌 직계혈족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일촌. 우리 민법에서 이 촌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아래로 이게 바로 뭐죠? 일촌 관계야. 그죠? 일촌 관계예요.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 이해됐나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자식 이게 나한테 뭐가 되는 거야? 부양의무자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손자는 부양의무자 아니에요. 손자는 부양의무자 아니야. 삼촌은 부양의무자 아니에요. 그럼 내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니야.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신의 수급권자의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보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부양의무를 안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거기 소득 인정력 조건에 걸려 들어가요. 이제 그건 좀 더 설명을 드릴게. 여하튼지 법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나냐면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내 자식의 며느리 나한테 부양의무자 안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야. 일촌 직계율 쪽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예요. 자, 우리 어머니는 나의 부양의무자 아니요. 나의 일촌 직계니까 부양의무자죠. 우리 아버지의 배우자니까.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부양의무자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손자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손자는 부양의무자 아니에요. 어렵지 않죠? 그 다시 한번 일촌 직계율 쪽 및 그의 배우자. 그런데 조건이 또 하나 붙었어요. 단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사망한 일촌 직계율 쪽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거야. 아버지가 둘이 결혼한다며? 그래 알았다. 집을 하나 사준 거야. 아들 명의로 집을 사줬어요. 이해됐죠? 근데 아들이 먼저 갔어. 죽어버린 거야.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죽어버린 거야. 그럼 우리나라 민법에 상속법이 있는데 상속 규정의 1순위는 항상 누구? 배우자야. 그러니까 그 집이 우리 며느리한테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씨 우리 아들하고 담은 1년도 못 살았는데 네가 이은혜냐? 이러면서 이은혜?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야 너 나 부양을 해라. 우리 아들 그 집이 원래 내 거니까. 이런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예 그걸 빼버린 겁니다. 사망한 자의 일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냥 이제 관계 끝난 거예요. 완전히 며느리 사위는 끝나버린 거예요. 관계가. 이해됐죠?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조건. 그래서 이런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그 부양 능력을 상실했었을 때 이해됐나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소득 인정액이다. 다시 모내기요? 소득 인정액. 여러분 소득 인정액은 소득을 인정이라는 말은 내가 내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 지자체가 야 니네 소득은 이만큼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의 어떤 판단 능력, 정책적 판단 능력에 따라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득 인정액을 뭘로 따지냐면 얘는 중요하다. 가구 단위다. 가구. 뭔 단위? 가구. 가구의 소득 평가액. 이게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가구 구성원들 전체 소득을 보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도 거기 들어가는 거야. 부양의무자에. 우리 식구잖아. 등본상에.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뭔 일을 벌이냐면은 별일을 다 하는데 등본상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같이 안 사는 것처럼 가짜 위장 이혼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예,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직 결혼 안 해서 모르시죠? 예, 그 가구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다시 뭐예요, 여러분?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는 것은 그 수급자 가구의 재산이 있어요. 이 재산이 뭐냐? 건물 있으면 건물, 그렇죠? 그 다음에 보증금 있죠? 월세나 전세 보증금, 그 다음에 자동차. 이해가 됐나요? 예, 금융 채권 이해됐죠? 이런 것들을 뭘로? 돈으로 환산해 본 거야. 이해됐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기준 중위소득, 다시 뭐요? 기준 중위소득에 각각 얼만큼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해서 지급해요. 아, 이게 뭔 소리냐? 조금 조금 복잡한데 잘 보십시오. 2014년도야. 몇 년도? 2014년도. 이 죽을 사자 들어간 해야 이게. 이때 우리나라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죠.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이때 뻥 터진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야, 분명히 우리나라 데이터가 잘 사는데, 그래서 사회보장 관련된 급여 예산들도 참 많은데 그분들이 돌아가신 이유는 뭐지? 그분들이 돌아가신 이유는 그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사회복지적으로 얘기한다면 전달 체계가 잘못돼서 그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법을 대대적으로 고칩니다.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잠깐 들어주시면 되는데 2014년도 12월 30일 날 그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정신없죠. 지금 얘기가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 법이 만들어지고 이 국기법을 전부 개정해 버립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2014년도 개정돼서 2015년부터 시행됐는데 2015년 전까지만 해도, 국기법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 번 수권자가 되면 이 7가지 급여를 동시에 그냥 다 받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다 받는 게 아니라 이걸 골라서 받습니다. 이걸 개별 급여 체계 또는 맞춤형 급여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몇 년도서부터 그렇게 됐다고? 2015년도서부터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해놨냐 하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했어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있는 사람. 기준 중위소득이 뭐냐? 전체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쫙 나열을 하는 거야. 나열.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을 쭉 나열을 해. 그리고 정확히 몇 퍼센트, 중간에 50% 오는 지점을 찍어요. 이게 바로 뭐지? 기준 중위소득이야. 이것의 몇 퍼센트? 30%. 30%니까 여기에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무슨 급여를 받는 거예요? 생계급여 받는 거야. 그렇지. 뭐 그럼 뭘 바래 그럼?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다시 주거급여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이거는 주거는 집은 사유, 집, 충청도 사람이 집 살 때 뭐라고 하죠? 저 집 사유. 뭐라고 한다고요? 집 사유. 예, 46이에요. 사유. 작년에 45였는데 46으로 늘어났어요. 이해됐죠? 기준 중위소득의 46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주거급여를 받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 이거는 몇 프로일까요? 의료행위 못 받으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44예요. 44. 4가 2개입니다. 알겠죠? 44%. 자, 교육급여는 50%예요. 여기에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아요. 제일 널널한 거야, 얘가.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중요한 거 있어.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진짜 중요해. 자, 개별급여 체계로 바뀌면서 잘 보십시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주축급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중심이 되는 급여예요. 생계나 주거나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저절로 장제해산을 받아요. 장제해산은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없어. 생계나 주거나 의료를 받으면 저절로 뭘 받는다고? 장제해산을 받아.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 중에서 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2개는, 다시 무슨 급여 무슨 급여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2가지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이 뭐만 봐? 소득 인정의 조건만 봐.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는 당연히, 얘는 자활급여는 생계급여의 하나야. 아까 말씀드렸잖아. 조건부 생계급여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치지 않고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을 다 보는 거야. 다 보는데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는 이건 뭐지?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시험에 잘 나와 안 나와? 잘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는 국기법상 급여. 자,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뭐 폐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정부 막바지에 이르러 가지고 어떤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폐지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부양의무자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부양의무자 조건을 많이 완화시켰어요. 어떻게?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 그 부양의무자가 갖고 있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이상 벌거나 또는 9억 원까지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부양의무자에서 그 연소득 1억 원 미만 또는 9억 원 이하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럼 부양의무자에서 빼줬어. 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을 벌면 어떻게 돼? 부양의무자로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조건은 정확히 폐지된 거야, 안 폐지된 거예요? 안 폐지된 거고 이걸 지금 어떻게 안철수 씨가 위원장이 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완전 폐지시키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왜 그러면 요새 애들이 누가 부양을 하고 앉아 있어? 자식들이. 무슨 말인지 되시죠? 누가 자식들이 부양을 하고 있어. 그래서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먹는 거, 입는 거, 연료비 이 세 가지 없으면 사람들은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죠?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직접적 급여인데 이걸 자식들 보고 부양을 지금 하라고 하는 건데 아니다. 이것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부양의무자 조건을 지금 폐지하겠다는 거. 어느 급여에 대해서? 생계급여에 대해서. 이게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아니더라도 다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생계급여에 관한 얘기가 꼭 또 나올 것이다.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지금 시간 조금 지났는데 1, 2분만 하고 끝낼게요.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다. 급여 종류는 총 몇 개? 7개. 장애자 교생주의. 자, 자격은 뭐다? 부양의무자 조건과 소득인정액 조건. 자, 부양의무자의 종류는 일촌 직계혈족과 그의 배우자, 단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됐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소득인정액은 뭐다?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됐죠? 무슨 얘기인지? 대개 중에 가구자가 중요해. 왜 그러냐면 지금 미리 얘기하는데 기초연금법을 또 공부하게 될 텐데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에선 똑같이 소득인정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가구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아니라 이걸 가구가 아닌 부부의 소득평가액, 부부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만 봐요. 부부 것만 보는 거예요. 그 국기법하고 기초연금제도가 서로 틀려요. 그 측면에서. 그걸 또 자꾸 시험 문제를 낸다. 이렇게 아리까리미리 꼭 알아야 될 것만 시험 문제 낸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거 보시고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에 따라서 신청주의입니다. 무슨 주의? 내가 자격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주세요라고 신청을 안 하면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 열심히 내서 나중에 60세 이상 돼서 노령연금 받을 나이가 됐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노령연금 주는 게 아니에요. 노령연금 신청하세요라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서가 와요. 거기다가 주세요라고 해야지만 준다. 우리나라는 다시 급여가 무슨 주의? 신청주의.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때 뭐가 돼? 수급자가 되는 거야. 수급권자는 급여받을 자격을 갖고 있는데 수급자는 뭐지? 실제 급여를 받는 자예요. 수급자는. 다시 수급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급여를 받는 자다. 아유 중요하다 진짜. 우리 빨리 이거 중요한 거니까 지금 시험 문제 여기서 반드시 세상 결단 하나 내지 두 문제가 나와요. 지금 강의한 데서. 어디 보시냐면 362페이지 세 번째 책 제 2조 봅니다. 보이세요? 예.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보이세요? 급여 받을 자격 갖고 있는 사람. 오케이? 예. 밑에 봤더니 수급자.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 됐나요? 뭐에서 받는 거야? 신청해서 받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자, 어디 보시냐 하면
자, 하나 더 구호를 봤더니 소득인정액 보이시죠?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간 주룩해서 개별 가구의 뭐라고? 가구의 보이세요?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어떻다? 합산한 금액이다. 하나 보시고요. 한 장 넘어가시게 되면 364페이지 7조 나와 있습니다. 급여 종류 12회 때 한 번 나왔었다. 최근에는 급여 종류 보이세요? 제 7조 364페이지 7조 장애자 교생 주의 보이시나요? 그리고 옆에 표가 딱 있습니다. 딱 보십시오. 국민초 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 22년도 기준 여기 나와 있죠. 봤더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인데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아 내가 아까 하나 잘못했어. 의료급여가 44가 아니라 40이요. 40. 예, 40. 죽을 사자 40. 알았죠? 예,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 40이야. 이 숫자를 자꾸 물어. 생계급여는 지금 얼마? 30이죠? 생계, 시옷, 생, 삼, 생, 오케이. 예, 그다음에 주거, 집사유 알았죠? 예, 작년까지만 해도 집사오인데 45였는데 올해 또 올렸어요. 짜증납니다 정말. 예, 안 올리고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 자꾸 바꾸고 앉아 있는 거야 얘네들이.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더라. 그래서 자 봤더니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는 급여 종류는 뭐하고 뭐다? 그래요. 얘는 부양의무자 조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남아 있다 그랬잖아요. 10월 달에는 그걸 어떻게 부양의무자 조건이 완화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조건 남아 있는 거야. 생계급여는 완화된 거야. 정부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업적 때문에 폐지됐다는 얘기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9억 원 그다음에 1억 원 이 부양의무자가 아직 있어요. 알겠죠? 월 1,000만 원씩 버는 사람, 1,000만 원씩 못 버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부양의무자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더라. 됐나요? 이 표를 딱 기억해 두시면 완벽하다. 반드시 여기 봐봐요. 시험 문제 정책론에서 20회 때도 나왔어요. 정책론에서도 나왔고 정책론에서 14, 16, 17, 20회 무조건 이 표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아이씨 언제 없다 그랬어? 지금 폐지된 게 아니고 남아있다 그랬지.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는 건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만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다. 다시 뭐하고 뭐만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다고요? 아니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고 즉 부양의무자 조건과 소득인정액 조건 두 가지가 다 살아있는 거고 이해됐죠? 뭐하고 뭐만 없다고요? 주거하고 의료 주거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교육급여는요 이런 부양의무자 조건을 부양의무자 조건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한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소리죠. 그만큼 어떻게 수급권자가 되는 조건이 쉽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교육이라는 게 기회평등 실현 가치 가장 평등 중에서 낮은 평등 수준이면서 그 다음에 개인의 삶이 앞으로 나가는 데서 필요한 급여란 말이에요. 그거 공부는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육급여가 처음부터 이 국기법 설계할 때 처음부터 교육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조건을 빼버렸어요. 얘는 아예. 예. 야, 너 돈 없는데 공부도 못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 빼버렸고 주거급여는 2017년에 이걸 빼버린 겁니다. 집이 있어야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됐나요? 여기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뺀 거예요, 두 개만. 교육하고 주거에서 부양의무자 조건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다. 완화된 겁니다. 작년 10월 달에.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는 뭐라고 나올 거예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이 살아있다 없다? 있다야 있다. 알겠죠? 알았죠? 예, 문재인 대통령 그 뻥친 거예요. 예, 폐지된 거 아닙니다. 완화된 거예요. 알았죠? 됐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공공부조제도 나머지 것들 정리한 다음에 계속 정책론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책론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큰 틀을 잡고 있어요. 현재 시간 12시 15분입니다. 1시 15분까지 식사하고 들어와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밥은 많이 먹어야 되죠? 예, 점심밥은 여러분 조금 먹어야 졸질 않습니다. 알았죠?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점심시간에 진행할 거예요.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